반갑습니다. 윤선봉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의 순서는요, 세상이 단절적으로 바뀐다. 그 다음에 옛날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고, 21세기 디지털 스토리, 정창민,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 그 다음에 엔딩,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세상이 급히 바뀐다는 이야기부터 하죠. 여러분들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보셨죠? 제가 스파이더맨 예고편을 보여드릴 텐데, 근데 실제 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 장면이 영화에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삭제가 돼버렸습니다. 왜 엄청나게 비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이 장면이 삭제가 됐을까요? Clint, shut her down. Ladies and gentlemen, please remain calm. Get your head down, get your head down. It'll all be over in about 30 second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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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Clear! Okay, go, come o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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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The candy from a baby. Yeah! Sit back and enjoy the ride. 되게 답을 아시겠습니까? 예, 눈치 빠른 분 다 아시죠? 이게 이제 보시면 날짜가 있습니다만 2001년 8월 달에 이 영화 예고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9월 달 돼가지고 영화를 개봉하려고 보니까 지구상에는 이미 월트레이드 센터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한 달도 써먹지 못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단절의 시대, 와우 체인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퀴즈 내겠습니다. 현재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동물은요? 너무 어렵습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개미라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개미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거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개미다. 사람 나이 300만 살이면 개미 나이 1억 살이거든요. 사람보다 한 30배를 개미가 더 살았어요.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무게와 지구상에 살고 있는 개미의 무게를 합해놓으면 어느 게 많을까요? 사람. 개미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영역하고 개미가 사는 영역이 틀려요. 틀리니까 사람은 우리가 지구를 지배한다고 생각하지만 아프리카 가보세요. 개미가 지배하죠. 그죠? 그리고 개체수는 뭐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의 무게보다 개미의 무게가 훨씬 더 많아요. 뭐 크게 많지는 않지만 비슷하거나 더 많다고 그래요. 개미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나이가 이제 60살쯤 됐다고 칩시다. 근데 한평생 살았는데 작년 초에 지구상에 이상하게 생긴 동물이 하나 나와가지고 뭐 까불고 빌딩 짓고 환경 오염 시키는데 저것들 얼마 못 가서 멸종한다 이거죠.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개미 자기들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형적인 동물로서 저희들이 공룡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공룡 꼬리를 찌르면 뭐 정보가 머리까지 전달되는데 뭐 10초 걸리고 20초 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공룡이 얼마를 살았냐면 1억 5천만 년 살았습니다. 지구상에. 사람보다 50배 더 살았어요. 사람들이 공룡 보고 이게 뭐 환경 변화에 적응을 잘한다 못한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지금보다 한 50배 더 살아보고 그때까지도 존재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죠.
개미가 왜 이렇게 사람보다 30배란 기간을 더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보다 힘이 셉니까? 사람보다 머리가 더 좋습니까? 아니죠. 힘이 세지도 않고 머리가 좋지도 않습니다. 다만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기 때문입니다. 다윈이 종의기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족은요, 가장 힘이 센 종족도 아니고, 가장 머리가 좋은 종족도 아니고, 가장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20세기에 살아남으시려고 그러면 이 정도 변신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환경 변화에 적응을 실패한 사례입니다. You and I must make a pact. We must bring salvation back. Where there is love, I'll be there. I'll reach out my hand to you. I'll have faith in all you do. Just call my 변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좋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는요, 이렇게 급변하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이냐, 적응해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성질급하고 여러분들 성질급하시잖아요. 먼저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키워드 딱 두 가지만 가져가십시오. 나머지는 골치 아픈데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 키워드가 이 대지독패입니다. (20세기) 과거 세기를 지배하던 키워드는 대지독패. 대 크다, 그죠? 빅. 지 많이 나다, 슬로우. 그 다음에 독에 청청하다, 스탠덜론. 패, 닫아건다. 이게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지배하던 키워드다 그러면 21세기 정보화 디지털 세상이 되면서 키워드가 정반대로 바뀝니다. 소, 속, 연계. 큰 게 아니고 작은 것이 아름답고 많이 난 것보다는 빠른 게 좋고, 그죠? 독야 청청하는 것보다는 연결된 게 좋고 닫아거는 것보다는 열리는 게 좋다 해서 소속연계라는 겁니다. 옛날 스토리로 소속연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가보신 분 계시나요? 최근에 여기가 관광지로 개발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갔어요. 제 집에 딸도 올 여름에, 지난 여름에 여기를 보내놨더만은 이때에 자기가 가본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아주 격찬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만주로부터 시작해서 한가리까지 펼쳐 있는 유라시아 대륙 대초원 스텝의 모습입니다. 여기를 800년에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징기스칸입니다. 징기스칸은 키가 크고 몸집이 단단하게 생겼으며 눈은 고양이 눈이고 노년에 흰머리가 없었으며 등등인데요. 징기스칸이 태어난 땅, 태어난 호수, 이게 징기스칸 시대 때 지배했던 땅인데요. 조금 좁습니다만은 3세 쿠빌라이 칸 때 보면 우리나라도 그때 지배를 받았죠. 원나라 지배를 받았고 이쪽 한가리까지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6,000km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KBS에서 징기스칸 스토리가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징기스칸이 불황무시한 집단으로 소개가 됐어요. 약탈을 하고 이런 사람으로 됐었는데, 시리아의 고도 알레포. 도시 한복판에 50m 높이로 쌓아올린 난공불락의 요새는 40일을 버텼지만 함락되고 말았다. 헝가리 무히마을 입구의 십자가 언덕.
1241년 4월 이곳에서 적을 맞아 싸웠던 6만 명의 헝가리 군사는 전멸당하고 말았다. 유럽인들은 그 무서운 적을 지옥이란 뜻을 가진 타르타르라고 불렀다. 유럽과 아시아를 공포 속에 몰아넣은 그들은 타타르족이 아닌 몽골족이었다. 실제 1995년 12월 말 워싱턴 포스트 송년회에서 지난 1000년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밀레니엄맨 한 사람을 뽑았습니다. 후보는 많았죠. 예를 들면 뭐 마르코 폴로, 뭐 구텐베르크, 뭐 등등 콜럼부스 많았습니다만은 답은 칭기스칸입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이미 800년 전에 오늘날의 카트 체제에 해당되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들었다라는 공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 800년 전에 오늘날 인터넷에 해당되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을 했다라는 두 가지 공로로 밀레니엄맨에 뽑힙니다. 징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가 소속 연계입니다. 자꾸 빠르고 연결되고 열렸다는 겁니다. 먼저 징기스칸은 작았습니다. 그 당시 전 세계 인구가 3억이었을 때 1억,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했는데요. 그때 몽고 기마수 군단 숫자가 작을 때 5만, 많을 때 20만입니다. 평균 잡아서 10만을 잡으면 10만이 1억을 지배를 했어요. 1당 100이 아니죠. 1당 1000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우리 한민족이 얼마입니까? 5천만이죠. 5천만이 50억 인구를, 지구의 전체를 지배하는 이 정도의 인류 역사상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군인들, 군대 집단이 징기스칸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땅은요,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땅의 2배고 히틀러의 3배, 나폴레옹의 5배입니다. 알렉산더, 히틀러, 나폴레옹이 지배했던 땅을 다 합해도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땅을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왔던 세계 평화를 저희들은 팍스 몽골리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몽고일들이 가져왔던 세계 평화. 지금 미국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 평화, 팍스 아메리카나 평화입니까?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라크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데 이 당시에 몽고족들이 세계를 지배했을 때 평화는요. 어느 정도냐 하면 아라비안 대상들이 황금 덩어리를 들고 3000km를 여행을 해도 도둑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의 거의 완벽한 통제가 된 이런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흔적은 여러 가지인데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물론 지배를 했습니다만은 그 흔적이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왕이 대관식 때 사용하는 왕관, 모노타크라는 모자가 있는데요. 이게 러시아 물건이 아니고 몽고 모자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 정도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징기스칸의 성공 스토리는요, 결국 리더십에서 출발을 합니다. 믹 예이츠라는 컨설턴트가 징기스칸의 리더십을 4E로 표시를 했습니다. Envision, Enable, Energize, Empower. 어떤 리더십이냐 하면 첫 번째가 비전을 제대로 만들어라 라는 거죠. 징기스칸이 어릴 때 이름이 태무진입니다. 태무진은요,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살육전을 받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독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종족들끼리 얼마 안 되는 식량을 뺏기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고 하는 살육전을 수도 없이 봤어요. 그 양반이 자기 깃발을 내걸고 내 밑에 모여라. 우리 종족들끼리 서로 죽이지 말자. 제국을 통일을 하자라는 아주 거대한 비전을 만들죠. 비전이 있으면 뭐합니까? 비전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 능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걸 저희들은 enable이라고 그러죠.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자기 병사들한테, 자기 부하직원들한테, 자기 국민들한테 불러 넣어준다. 이게 이제 에너자이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empower, 자기가 갖고 있는 파워를 현장으로, 라인으로 떨어뜨려준다. 이런 네 가지 인비전, 비전을 만들고 enable, 능력을 갖추고 에너자이저, 에너지를 불러 넣어주고 empower, 권한을 위앙을 하고 이런 거로 세계를 지배를 했다라고 믹 예이츠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징기스칸의 키워드는 작았다는 겁니다. 작지만 강했다. 두 번째요, 빨랐다는 겁니다. K = 2분의 1 MV 자성,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2학년 때, 요새 2학년 때 배웠는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몇 학년 때 배우셨죠? 운동 에너지 공식. K 에너지라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M 질량.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V, 속도를 빠르게 할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죠. 징기스칸의 질량이라는 게 10만 밖에 안 됩니다. 10만의 질량을 가지고 1억을 지배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그럼 유일한 방법은 뭐죠? V, 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속도전입니다. 리델 하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전략사상가 영국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전략놀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성을 활용을 해서 세계사를 바꾼 인물이 세 사람인데 하나가 징기스칸이고 나폴레옹, 히틀러 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냐? 징기스칸 기마군단은요 4,000km를 열흘에 주파를 합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얼마를 달렸나요? 400km. 지금 여러분들한테 코란도 드리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4,000km 열흘에 주파를 하면 주파하시겠습니까? 동토를? 주파 못합니다, 지금도. 근데 이때는 말을 타고 달리는데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호수를 건너고 300을 넘어서 4,000km를 열흘에 주파를 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주치라는 친구가 이 첫째 아들이죠. 징기스칸의 첫째 아들 나그네라는 친구인데 징기스칸 죽기 6개월 전에 먼저 죽어요. 죽었다는 급보를 징기스칸한테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주치가 어디를 지배를 했냐면 킵차 강국이라는 데인데 지금으로 따지면 모스크바 키예프예요. 모스크바 키예프에서 그 수도 카라코름까지가 4,000km입니다. 그 급보를 죽었다. 첫째 아들이 죽었다라는 급보를 전달하는데 말을 타고 달리는데 4,000km를 열흘 만에 주파를 합니다. 다른 유목민들하고 속도가 대개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몽고족들은 속도를 내기 위해서 말을 지급을 하는데요. 한 사람당 4마리 내지 5마리 말을 지급을 합니다. 말을 갈아타기도 하고 전속도로 달리다가 지치면 갈아타기도 하고 병참용으로 사용을 합니다. 현대전에 저번에 이라크 전쟁 왔을 때 보면 뭐 미국이 긴 뱀처럼 해서 이제 전진을 하니까 이라크군이 꼬리를 자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다 보급라인 문제인데 현대전에서는 병참 보급라인이 끊기면 백전백패거든요. 근데 징기스칸 군대는 보급라인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배했던 데 끝에서 끝까지 가면 4,000km인데 그거를 식량을 보급을 하려고 그러면 200일이 걸립니다. 그게. 그럼 어떡하느냐? 비상식량을 개발을 하는 거죠. 속도를 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루츠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1년 내내 이런 식으로 소떼나 양떼를 들판에 키워서 살을 찌웁니다. 연말에 잡죠. 포를 떠서 육포 여러분들 많이 드시죠? 포식으로 길게 돼가지고 이걸 계란해서 말려요. 말리면 2달 지나면 이런 식으로 딱딱한 고기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거를 절구내서 빻습니다. 빻으면 이제 작은 가루가 되는데 이걸 어디다 보관을 하느냐 하면 소나 양의 오줌보, 방광. 방광이 신축성이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보루초를 넣으면 소 한 마리 보루초가 방광 2개 통째로 다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말에 넣고 다니다가 배가 고프면 물을 끓이고 보루초를 넣으면 훌륭한 고기 덩어리가 되죠. 그죠? 그런데 야채나 이런 거, 채소 같은 건 길거리에 많지 않습니까? 소 한 마리 보루초를 잡으면 병사 한 사람이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먹을 수 있는 식량입니다. 근데 얘들은 겨울에 전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영하 40도씩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루초 한 마리만 잡으면 1년 동안 내내 먹을 수 있는 식량. 그게 5kg에서 7kg밖에 안 됩니다. 무게가. 그런 식으로 비상식량. 요새로 따지면 미군들이 쓰는 C-레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1년치를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이게 추록으로 몇 추록일 텐데 얘들은 이런 식으로 비상식량을 개발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서진을 하죠. 그래서 카라크롬에서 시작해서 결국 이탈리아, 베니치아까지 가는 거죠. 칭기스칸의 두 번째 특징은요. 작지만 빨랐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걸 연결을 했습니다. 징기스칸의 네트워크, 연결의 하이라이트는 역참 또는 역전이라는 겁니다. 이 한자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가 지게했던 지구의 3분의 1을 40km마다 역참을 두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이런 지도가 나오는데 아주 거미구줄처럼 완전히 네트워크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참에다가 병사들 식량, 군량미, 여간, 장비 뭐 이런 걸 두고 하고 자기 편들이 왔다 갔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참을 두는 건데 재미난 거는 참과 참 사이에 파발이라는 게 삽니다. 파발이라는 사람들은 정보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파발들은 이 40km 사이에 5km마다 이제 이 소위 말하는 말을 짓고 사는데요.
이 파발들은 달릴 때 옆에 방울을 타고 달립니다. 그래서 마치 정보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느냐 하면 A라는 파발이 이쪽에 출발해 저쪽 5km를 전속도로 달려요. 쫙 달리면 옆에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날 거 아닙니까? 그럼 다음 파발이 말을 타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마치 그 미국 애들 그 400m 릴레이 경주하듯이 전속도로 달리고 바톤 타치하고 이런 식으로 바톤을 타치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십시오. 4,000km를 달리면 말이 몇 마리가 필요하겠어요? 5km마다 따르면 그냥 1,000마리 말이 달려서 정보를 전달을 하는 겁니다. 수도까지 전달. 그 1,000마리 말이 몽고말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스피드로 1,000마리 말을 동원을 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스피드를 중시를 하는 거죠. 이 파발들이 들고 다니는 신분증이 패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로 따지면 신분증, 암행어사 마패하고 비슷한 뭐 이런 모습이죠. 그죠? 이 패자라는 게 있는데 이 패자는 패자를 가진 사람은 참에 들러서 마음대로 식량이나 군량미 장비를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자는 요새로 따지면 여건이자 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 패자를 가진 사람을 앞을 가로막으면 목숨을 취할 수 있는 생사 여탈권을 줍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목숨을 취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요새 들어서 우리가 무슨 지식이 중요하다, 정보가 중요하다, 지식 경쟁이다, 정보 경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800년의 징기스칸은 이 정보 전달의 속도가 제국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걸 이미 알았어요. 생사 여탈권을 준다는 그만큼 중요하게 있다는 거죠. 이런 파발의 현장은 결국 우리나라에도 흘러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구파발 아시죠? 사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그 사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파발제가 열리잖아요. 구파발이 뭐냐면 옛날에 서울에서 출발하던 파발의 출발점이 구파발이에요. 우리나라도 그 원나라 때 지배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런 파발제를 엽니다. 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달릴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맥, 뭐 높은 데, 산 위에, 호수 건너, 바다 건너, 성 같은 데 이런 데는 송골매를 사용을 하거든요. 송골매 아시죠? 그 뭐 저 그룹 사운드도 있잖아요. 이 송골매가 우리나라 매가 아니고 송골매가 몽고매입니다. 몽고매를 송골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매 밑에 발 밑에 전통을 달아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전달을 하는데 실제 몽고말에서 우리나라 말로 넘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닭발 내밀 때 시침 뗀다 그러잖아요. 시침 뗀다는 게 이게 몽고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송골매라는 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도 외국인들 보면 또 미국 애들이 우리 동양인들 보면 얼굴 구분 못하듯이 우리도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매를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송골매라는 게 외제에서 유입된 굉장히 비싼 수입품이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응방이라는 걸 두고 이제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응방의 총대장이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습니다. 응방도감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매마다 요 발꼭지에다가 이제 시침을 달아 놓는데 이 도둑놈들이 그걸 훔치려고 그러면 시침을 딱 떼고 요게 내 거다 라고 주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시침을 뗀다라는 겁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진짜처럼 들리죠? 진짜입니다. 그 흔적이 지금 뭐로 남아있느냐 하면 실크로드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텐산북로다, 텐산남로다 하는 이런 실크로드로 남아있고 이 실크로드라는 것은 고속도로가 뚫린 게 아니죠. 그죠? 어떤 점과 점을 연결하는 게 실크로드고 이거 점과 점을 갈 수 있는 방법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간 길이 실크로드로 저희들이 된 거죠. 이 실크로드의 역참을 따라서 여행을 해서 재미를 본 사람이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3대 쿠빌라이 칸 때 중국을 방문을 해서 관직도 어느 정도 해요. 하고 몇 년 살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소위 말하는 동방견문록이라는 게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게 있는데 이게 동방견문록의 별칭이 이제 백만의 서입니다. 왜 백만의 서냐 하면 Book of Million이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을 보면 뻑이 좀 세요. 내가 어디 갔더만은 뭐 말이 100만 마리가 있다. 어디 갔더만은 집이 100만 채가 있다. 밀리언이라는 말을 하도 많이 쓰니까 100만의 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마르코 폴로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동방견문록 아주 재미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서점에 가면 많은데
이 친구가 이제 이쪽으로부터 쭉 여행을 해서 이까지 와가지고 왔다 갔다 중국에서 다니다가 해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는데 이 책을 저는 봤는데 보면 이쪽을 통해서 왔을 때는 아주 편하게 와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역참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용을 하니까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바닷길을 통해서 올 때는 굉장한 고생을 하죠. 지금도 그 책 그대로 남아있는데 40km마다 참이 있고 넓은 여관, 숙소, 마을, 비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를 칸한테 전달을 하는데 하루 만에 전달할 수가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징기스칸의 세 번째 특징, 모든 걸 연결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요. 징기스칸은 개방을 했습니다. 열린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이야기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로마는 적을 지배를 하면 총독을 보내잖아요. 총독의 출신은 100% 귀족입니다. 징기스칸은 적을 지배를 하면 천호장이라는 걸 보내는데 이 천호장의 출신은요. 말치기 목수 대장장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다 천호장, 소위 말하는 총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신분에 대한 귀천이 없어요. 뭐 지금이야 민주시대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옛날 시대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종교를 개방을 합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종교의 말은 그렇게 지금도 뭐 이라크 전쟁 같은 게 어떤 의미에서 뭐 종교 전쟁 아닙니까? 이게 이슬람 원리주의자하고 기독교 원리주의자들 간의 충돌 뭐 이런 성격이 상당히 강한데요. 이 징기스칸은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대장이지만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종교를 샤머니즘을 믿어요. 이게 몽고에서 찍어온 그림인데요.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앙당하고 똑같은 모습이죠. 이게 이제 몽고에 가면 오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하고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샤머니즘을 합니다. 하는데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종교도 기독교, 불교, 도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가 다 있었고 지금도 북경에 가면 그 당시 이제 이렇게 큰 라마교 백탑이 있습니다. 이 정도 큰 탑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슬람 사원이 지금 이태원 위에 있잖아요. 그 사이즈가 이거보다 훨씬 작거든요. 그죠? 거의 완벽한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됐다는 거죠. 사람을 데리고 쓰는데요. 전혀 이 간섭을 안 합니다. 징기스칸의 오른팔 장자박이죠. 군사의 야율아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거란족 출신입니다. 몽고족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왼팔. 아까 군사는 오른팔이라 그러면 왼팔은 자파르 코자라는 사람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무슨 중앙정보부장쯤 되겠죠. 국정원장쯤 되겠죠. 이 사람은 생목인 출신입니다. 아라비안 대상 출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 우리나라 사람,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브라질 사람, 그다음에 무슨 뭐 중앙정보부장 뭐 아프가니스탄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을 데리고 쓰는 겁니다. 능력만 있으면. 지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 개방을 했는지요. 그 당시에 물론 이게 1대 1000, 그러니까 10만 1억을 지배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방자치제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원칙만 지키고 모든 거는 그 관습법이라든지 그 지방에 맡기는 거죠. 미국의 저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양성이 있거든요. 엄청난 다양성, 인종, 문화 이런 걸 가지고 멜팅팟이라 해서 그 안에 용광로처럼 넣어서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어낸 게 소위 말하는 미국식 생활 방식 아닙니까?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는 거. 인류 최고의 발명품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 다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에요. 제 옷 입은 거, 이거 한 거, 이거 한 거, 이거 한 거, 이거. 이 중에 아메리칸 스타일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인류 최고의 발명품을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저희들이 이제는 순종, 같은 피보다는 잡종, 피를 섞어야 되고 잡종보다는 이종이 강하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아주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집단과 이게 서로 모여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징기스칸의 최고의 이 개방성은요, 학습 능력인데, 학습이란 말이 이제 우리나라의 러닝이란 말인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가방끈 긴 거로 생각을 하는데, 가방끈하고 학습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징기스칸은 인류 역사상 가장 무식한 집단입니다. 말 자체가 없어요, 몽고족들은. 나중에 세계를 지배하고 나서 말이 필요하니까 위구르어를 갖다 씁니다. 차용해서 갖다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기스칸은 자기 이름 넉자를 쓸 줄을 몰라요. 그 정도로 무식합니다. 그런데 학습 능력은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학습 능력이라는 건 뭐냐? 첫째, 자기가 얼마나 무식하다.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남이 얼마나 뛰어나다. 이걸 알아야 되고, 세 번째, 그 갭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네 번째, 끊임없이 그 격차를 줄여나가는 능력. 이걸 저희들은 학습 능력이라고 그러거든요. 징기스칸이 대단한 게 적을 지배를 하면 다른 유목민들은요, 급탈을 하고 약탈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징기스칸은 가장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 그 종족의 기술자들을 챙기는 거예요. 기술자들을 제일 먼저 골라 뽑아가지고 뭐 달래고 얼르고 뭐 협박도 하고 공갈도 치고 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요. 만들어서 그 기술자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100% 습득을 해서 그거를 자기들이 활용을 한다고요. 예를 들면요, 징기스칸이 처음에 전쟁을 시작했을 때 갖고 있었던 무기라는 거는 동물의 뼈나 가죽, 아주 초보적인 무기밖에 없었어요. 이런 무기를 갖고 전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계속 학습을 하잖아요. 학습을 하니까 기술이 는단 말이죠. 나중에 한참 지나서 이샤프로 같은 데 공격할 때 보면 갖고 있었던 무기라는 게 창 쏘는 기계, 노포, 화살 쏘는 대포, 석유에 불 던지는 장치, 사닥다리, 돌 던지는, 요새로 따지면 거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더 우수한 기술들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공성전도 학습에 일갑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평자에서 놀았기 때문에 이 성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결국 학습을 해서 성을 함락하는 기술을 배우고 이런 투석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학습에 일갑니다. 징기스칸 군대는 애시당초 제철, 철을 다룰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학습에 일가죠. 활도 아주 다양하게 만듭니다. 사람 죽이는 거, 말 죽이는 거, 위협용 이런 것도 만들고 칼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기에 유물, 발굴된 유물을 보면 이런 직선칼입니다. 이게 징기스칸이. 직선칼인데 나중에 이 지배를 했을 때 보면 이런 망곡도 휘어진 칼을 해요. 왜냐하면 이 직선칼이라는 게 이 기마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양쪽에 말을 타고 쫙 달려오는데 이 직선칼은 정확하게 적을 찔러야지만 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망곡도라는 거는 이래 양쪽으로 가다가 이래 스쳐 지나가도 적을 해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망곡도로 칼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자기한테 유리하고 선진이라고 그러면 끊임없이 배우는 이런 능력, 이런 걸 저희들은 학습 능력이라고 그러죠. 징기스칸의 네 번째 키워드는요, 오픈, 열었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징기스칸이 지배했던,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는 첫 번째, 작지만 강했다, 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빨랐다, 속.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든 걸 연결했다, 네트워킹을 했다, 연.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 닫아 걸었다, 열었다. 개, 오픈, 열었다. 이런 이야기죠. 소속 연계가 키워드입니다. 자, 제가 800년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21세기 디지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역시 21세기는요, 기술입니다. 테크놀로지입니다. 기술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를 하고 기술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를 합니다. 흔히 이제 삼척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림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농업혁명이다, 산업혁명이다. 이게 뭐 어떤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지식혁명, 기술혁명, 인터넷혁명, 마이크로 프로세서 혁명 말은 많습니다만은 똑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요새 테크놀로지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요새는 T자 돌림들이 많거든요. IT, BT, NT, RT, 그죠? ET, CT. 저는 하도 골치가 아파서 이걸 전부 다 T 브라더즈로 부르고 있습니다. Day is gone, but I'm still here. Redo my sweet rose, my green hills, beloved sea, lakes and sky. T 브라더즈가 진행이 되면 혹시 이런 세상이 오진 않을까요? 이거는 대우주에서 10분의 1 스케일로 줄여가지고 점점 줄어드는 그림인데요.
이게 대우주의 모습하고 소우주의 모습이 똑같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방금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기술이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이제 생활에서 접촉을 하고 있는 기술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기술이라는 겁니다. 뭐 이거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에브리웨어입니다. 인류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에는 컴퓨터 칩이 들어간다는 거죠. 현재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컴퓨터 칩 속에 칩 중에서 컴퓨터에 사용되는 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모든 물건에 칩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은 물컵에도 칩을 막는 거예요. 박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뜨거운 물이 딱 들어가면 요게 HOT라고 적히고, 찬물이 딱 들어가면 COOL이라고 적히고, 이건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인류가 사용하는 뭐 지금만 보더라도 칩이 보십시오. 여기, 그죠? 제 핸드폰까지 모든 데 다 칩이 다 들어가거든요. 앱을 해야 보죠. 두 번째는 모바일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을 공기라는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한다. 이런 게 모바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모바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는 뭐 이런 선들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공기라는 매체는 굉장히 불안전해요. 불안전하고 간섭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레비 같은 것도 번호 보면 1, 2, 3, 4, 5로 가는 게 아니라, 그죠? 3, 5, 7, 9로 나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대역폭 자체를 차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간섭을 하고. 이게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메인하고 단말기는 어느 정도 모바일이 될 테고, 메인과 메인은 여전히 선은 남아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태깅하고 트래킹인데요. 이동하는 모든 물체를 추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존닷컴에 책을 신청하면 아마존 들어가서 두드려 보면 당신 책이 지금 태평양 일을 건너고 있다. 당신 책은 한국에 도착해서 뭐 오토바이 타고 당신 집으로 가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태깅 트래킹을 하는 거거든요. 물체에다가 칩을 다 받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마다 어디를 통과했다는 정보가 다 나오는 거니까요. 그죠? 이런 거고. 센싱 기술 중에서 현재 시큐리티가 굉장히 이제 저거 하는 건데요. 이 현재는 요 사람의 망막, 요게 이제 시큐리티로서는 가장 정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의 전자코는 사람의 성능에 지금 500배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유 같은 거 따라 놓고 스캐닝 쫙 하면 소한테서 나온 지 2시간 반 이런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몰래 카메라 온 칩스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테고 아주 초소형 카메라까지 나오는 거고 GPS, LPS 이런 거는 사실 한 3년 전만 하더라도 카 내비게이션 정도만 해서 지금 핸드폰까지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조금은 거리는 있습니다만 반경 뭐 한 10m 내는 다 추적이 되는 거거든요. 건강진단 장비는 예를 들면 벌써 마취시다에서 나온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당뇨병이다. 그럼 아침에 화장실에서 변을 보고 나면 이 변기가 자동적으로 당도를 바로 체크를 하는 겁니다. 해서 당신이 당도가 높다 낮다. 여기 이제 조만간 커뮤니케이션이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제가 표준치보다 더 높다 그러면 높다는 정보가 제 주치 핸드폰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 주치가 지금 발리에서 휴가 즐기다가 보면 내 누구 손님이네. 그럼 여기서 바로 처방을 하는 겁니다. 당신 무슨 약을 받아라든지 안 그러면 퇴근할 때 뭐 병원에 약국에 들러서 주사를 맞아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건강진단 장비까지 되는 거고요. 플렉시블 모바일 신문 같은 거는 이제 종이 이런 게 그죠? 두루마리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도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렇게 큰 핸드폰이 이제는 필요도 없습니다. 최근에 개발하는 게 이빨 전화인데요. 괜히 뭐 이런 걸 뭐 할 필요가 없고 길 가다가 갑자기 뭐 이빨이 드르르 들리면 여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왜 이빨 전화냐 하면 이게 비실현적인 게 아닙니다. 이 맥루한 이야기를 보면 미디어라는 게 뭡니까? 미디어라는 게 사람의 오감이 외자가 된 거거든요. 눈이 밖으로 튀어나간 게 비디오고 귀가 밖으로 튀어나간 게 오디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오감이 밖으로 튀어나간 걸 저희들 미디어다라고 이제 맥루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이 발전돼서 되면서 이 외자된 이 미디어가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컴퓨터가 보면 뭐 옷을 입는 컴퓨터, 팔목에 차는 컴퓨터 이게 이제 몸으로 들어오는 초기 증상이거든요.
그러다 조금 더 있으면 이게 칩이 돼서 사람 몸속으로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면서 이빨로 바뀌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점점. 그럼 나중에 사람이 이제 사이보그가 되는 거죠. 더 재미난 거는 요새 코그니트로닉스라는 게 있어요. 이 코그니트로닉스라는 게 뭐냐면 코그니션, 인식하다, 일렉트로닉스, 전자적으로 인식하다 이런 건데 사람이 디지털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초보적인 게 이제 키보드 아닙니까? 그죠? 키보드고. 그 다음에 쓰는 게 마우스고, 타치 스크린. 은행 ATM기 같은 거 보면 이제 타치 스크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 보이스인데, 아직까지 보이스가 잘 안 돼요. 핸드폰도 이거를 딱딱 끊어줘야 되죠. 그죠? 윤순봉 이렇게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죠? 윤, 순, 봉 해 알아듣거든요. 제가 굉장히 썰렁한 농담 하나 해드릴까요?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을 탁 꺼내더만은 개, 새, 끼 이래 놓고 한 2초쯤 있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국장님 그랬대요. 이 코그니트로닉스는 뭐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생각을 하면 뇌파가 나오는데 이 뇌파는 전기자극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전기자극 신호를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떤 연관관계를 찾아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뇌파만 보고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뇌파를 전기자극으로 보내서 요게 칩을 하나 박아놓고 요 칩을 상대방 칩한테 모바일로 때리면 거기에 작동을 해서 이 전기자극을 뇌파로 바꿔준다는 거거든요. 이런 황당무계한 게 코그니트로닉스입니다. 만일 이게 실행이 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인류가 말이 필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요새 출산율 낮다고 난리인데 아마 이래 되면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제 남녀 간에 길을 가다가 뭐 괜히 뭐 내숭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길 가다 보면 서로 주파수가 팍 맞아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죠? One. Bomb's gone, bomb's gone. Roger bomb's that. gone. Chap it, chap it, chap it. Oh, Triple H. shit. Somebody blew up my dippy. All right, move it. I'm gonna try. Fire the laser, see if it gets there. Roger, you got 24 seconds. Oh, shit, somebody hit that one too. 제가 옛날에 군대 갈 때만 하더라도 뭐 찔러총, 빼총 이런 거 했는데 요새는 전쟁하는 게 이거나 뭐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나 이게 뭔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 스타크래프트 하면 뭐 아무도 안 죽지만 이때 하나 딱 누르면 이 안에서 수십 명 죽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디지털 기술은요, 사실은 이 전문가들의 영역입니다. 아주 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하는 영역인데, 그래서 그런 영역은 전문가들한테 이제 맡겨놓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 저보다 더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 디지털 기술의 진전으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고, 이 바뀌는 세상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진전으로 따라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뭡니까?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가상공간. 이라는 엄청난 대륙이 열렸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15억 인구가 눈 뜨자마자 쳐다보는 게 이메일 아닙니까? 저도 사무실 나가면 제일 먼저 챙겨보는 게 이메일이거든요. 15억 인구가 서는 그 엄청난 대륙, 아메리카 대륙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넓은 대륙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디에 존재합니까? PC 안에, 라인 안에, 서버 안에. 존재하지 않지만 그 엄청난 대륙이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걸 사이버 스페이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상의 공간이다. 그죠?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출발점이 점입니다. 점, 노드. 사이버 노드. 점과 점이 연결이 되면 선이 생기죠. 그죠? 이걸 저희들 링크라고 이야기하죠. 사이버 링크. 링크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선이 많이 중첩이 되면 면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들은 네트워크. 사이버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면들이 중첩이 되면 공간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들은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각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법칙들이 아주 다양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이게 징기스칸의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하나씩 설명 말씀을 드릴게요. 점 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사이버 노드. 무어의 법칙이라는 게 작동을 합니다. 이 고든모어라는 사람 잘 아시죠? 인텔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인텔을 만든 사람이 이제 무어라는 사람인데 이 무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정보를 처리하고 보관하는 능력이 18개월마다 2배씩 늘어나지만 비용은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컴퓨터가 286, 386, 486, 펜티엄 1, 2, 3, 4로 올라가면서 성능이 4배씩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값은 4배씩 올라갑니까? 더 떨어지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PC가 좀 요게 이거로 지금 교수체를 했습니다만 센스큐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노트가 250만 원을 주고 샀는데요. 그게 이제 1.2메가에 90기가 이제 저걸 조금 더 달았는데 그게 한 250만 원 하거든요. 요 가방 안에 이 모든 걸 다 넣고 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옛날에 만일에 IBM 호스트로 한 30년 전에 이 성능을 갖추려고 그러면 한 40억을 들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 5년 있다가 청계천이나 용산 전자상가 가가지고 똑같은 성능 갖다 팔거나 교체한다 그러면 5만 원이면 되거든요. 왜? 이 정보를 보관하고 처리하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 매개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반도체라는 거죠. 이 황모 사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이런 걸 들고 다니는데 전 세계를 여행을 하는데 만일에 이거를 컴퓨터 칩이 없었으면 이거를 종이로 프린트를 해서 들고 다니려 그러면 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보잉 747 뒤에는 서류를 실은 보잉 747이 서너 대가 따라다녀야 됩니다. 그거를 요만한 슈케이스에 넣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키워드가요. 큰 게 좋다. 큰 게 강하다가 아니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 구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Small is beautiful이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아마 수백만 건의 자료가 뜰 겁니다. 그 정도로 요새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제레미 레피킨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의 종말 이런 책, 뭐의 종말 시리즈가 많이 나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 몸이 가부해지고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획에서 나오는 게 작은 것이 강한 것이고 뭔가를 버릴 것인가 하고 소유할 것이냐 사용할 것이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데 제가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애틀이라는 인디안 추장이 있었어요. 시애틀이란 도시 아시죠? 워싱턴. 그 시애틀이란 아주 유명한 추장의 이름을 따서 시애틀이란 도시를 만들었는데 미국의 피에스 대통령이 시애틀 추장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신이 지배하고 있는 땅을 우리한테 좀 팔아라. 그럼 우리가 비싼 돈을 치르고 우리가 살게 라고 이야기를 했더만 이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워싱턴에 있는 대추장, 큰 추장이 대통령이겠죠. 이 우리의 땅을 사고 싶다는 말을 전해왔다 하지만 어떻게 땅과 하늘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생각은 우리에게 대단히 생소하다. 신선한 공기와 물방울 이게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것을 사가겠다는 것인가. 아주 점잖하게 뒤통수를 때린 거죠. 첫 번째, 이런 세상을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마이크로코즘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 작다, 코즘, 세상. 작으면 작을수록 강하다는 거죠. 작게 만들면 만들수록 부가가치가 높은 세상. 이런 걸 저희들은 마이크로코즘입니다. 첫 번째, 작다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점과 점을 연결을 하면 선이 생깁니다. 이걸 저희들은 사이버링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사이버링크에서는 무슨 일이 작동을 하느냐? 소위 말하는 길드의 법칙이 작동합니다. 이 조지 길드라는 사람은 작년에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SBS에서 초청해서 강연회도 하고 이랬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코즘이라는 말도 조지 길드가 만들었어요. 그런 책도 있고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썼던 책이 텔레코즘이라는 이야기인데 텔레가 무슨 접두사죠? 네, 멀다. 그죠? 코점.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해주면 충분하게 부가가치가 나온다 하는 게 텔레코즘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커뮤니케이션 하는 능력이 12달마다 3배씩 늘어나는데 비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 요금이 제가 한 달에 30만 원이다. 그러면 똑같은 양을 사용한다고 치면 이게 내년에는 10만 원, 다음에는 2년 지나서 3만 원, 3년 지나서 만 원, 4년 지나서 3천 원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왜 우리 전화요금 실제 그렇게 안 떨어집니까? 저는 그게 궁금해요. 실제 그렇게 떨어져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정보 사용하는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 20년 전에는 뭐를 들고 다녔냐면 삐삐를 차고 다녔거든요. 그럼 삐삐에는 사실 정보 오는 게 번호 숫자 한 6개 내지 7개밖에 안 와요. 45일에 6188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핸드폰을 통해서 정보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양을 따지면 비트 수로 따지면 수십만 배가 늘었죠. 그죠? 늘었는데도 전화요금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값이 싸지면 사람들이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인터넷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이라는 게 발명된 지가 37년 전에 발명이 됐어요. 모자이크라는 거죠. 거기 발명됐고 지금 뭐 익스플로러나 넷스케이프 같은 걸 여러분들께 아마 브라우저로 쓰실 텐데 그거나 옛날에 처음 발명된 모자이크나 별로 성능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터넷이 확산된 게 언제입니까? 얼마 전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죠? 몇 년 사이 아닙니까? 인터넷 기술이 좋아진 게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그 엔터 하시고 리스판서가 10초나 15초 있다가 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인터넷 쓰겠습니까? 결국 이게 또 커뮤니케이션의 결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싸진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거리가 소멸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해외 출장을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제가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제 사무실에서 쟤를 수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낮에는 뭐 여기저기 옛날 같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호텔에다가 프론트에다가 뭐 누구누구 들어오고 이런 메시지 좀 전해달라. 그럼 밤에 들어오면 또 시차가 틀리니까 또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대개들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옛날에는 출장을 가면 그 사람이 김포공항에서 출발했다 그러면 되게 전사자처리 합니다. 죽었다 치고. 그 사람이 김포에 도착했다 그러면 살았다 해서 회생자처리 하거든요. 근데 요새는 꼼짝도 못 합니다. 이게 핸드폰이라는 게 있으니까 말이죠. 이거는 뭐 요새 중국 같은 데는 이 핸드폰이 대한민국 요금하고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벤처에서 뭘 개발했냐면 차이나텔레콤하고 같이 이제 협약을 해가지고 전화번호를 2개를 받아요. 2개를 받아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전화를 걸면 한국 국내 요금,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 걸면 중국 국내 요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까지 나왔으면 이거는 중국은 거의 뭐 우리나라하고 동일 커뮤니케이션 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먼 거리 갔다, 미국이나 유럽 갔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일주일 있다가 출장 갔다 와서 뭔가를 의사결정을 내릴 때 들어가는 성큰 코스트, 소위 말하는 기회비용하고 바로 제가 전화요금 해봐야 한 5,000원밖에 더 들겠습니까? 리얼타임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비용하고 이거는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모든 게 정말 스몰월드 좁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거리의 소멸이고 시간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유비쿼터스란 말을 쓰는데 이 유비쿼터스란 말이 원래 종교학 용어 아닙니까? 신은 어디나 존재하신다. 하느님은 어디나 존재하신다. 이런 의미를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AX다 이래가지고 anytime, anywhere, anyone, any device, any media. 그죠? anytime, anywhere, anyone, any device. 어떤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어떤 디바이스나 어떤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실제 미국 애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any language. 조만간 자동 번역 시스템이 핸드폰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영어 지금처럼 열심히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안녕하세요 하면 저쪽에 들리는 거 hello 이렇게 들리고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미국 애들이 만들었으니까 미국 애들은 자기 스스로 영어가 다 통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NX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밑에 붙는 게 any language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소위 사이버 링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텔레코점 먼 거리를 가깝게 연결해주면 스피드가 나오더라 하는 게 이제 텔레코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후의 이 제리 양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크다 작다 이건 문제 아니다. 얼마나 당신이 빠르나 느느냐 이게 관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코의 챔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덩치가 크다고 해서 항상 작은 기업을 이기는 건 아니지만 빠른 기업은 느린 기업을 항상 이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축구계에 박주영이라는 샛별이 탄생했습니다. 동물적이랄 만큼 뛰어난 골 감각으로 골 결정력 부재라는 한국 축구의 오랜 고민을 날려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심우석 기자입니다. 장신의 우크라이나 팀을 상대로 박주영의 발끝에서 기분 좋은 첫 골이 터집니다.
전진 패스를 받은 박주영은 빠른 순간 판단력으로 상대 골키퍼를 따돌리며 골 퍼레이드를 시작합니다. 이후 두 골을 내줘 한국팀이 2대1로 뒤진 채 맞은 후반 12분. 이번에는 머리로 동점골을 뽑아냅니다. 박주영은 정면에서 올라오는 센터링을 뒤에 있는 동료에게 떨구는 대신 머리를 비틀며 고난도 슈팅을 했고 공은 그대로 골네트를 흔들었습니다. 볼도 둥글고 또 머리도 곡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맞추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해설이 더 웃깁니다. 머리도 둥글고 공도 둥글고.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아프리카 밀림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사냥을 가다가 갑자기 준비가 안 되는데 사자가 한 마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아마 여러분 답 아실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열심히 도망가는데 다른 한 사람은 열심히 신발끈을 메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먼저 도망간 사람이, 야, 네가 신발끈을 아무리 잘 맨다고 손들 친들 당신이 사자를 따라잡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신발 매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나요? 모르십니까? 나는 사자를 이길 마음이 전혀 없다. 당신만 따라잡으면 된다. 당신이 사자 먹이 될 사이에 나는 그냥 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남들보다 많이 빠를 필요가 없습니다. 반 걸음만 앞서면 돼요. 당신만 앞지르면 사자가 당신을 잡아먹을 거니까. 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모습이냐면 저번 이라크 전쟁에서 있었던 모습인데요. 미국의 순항 미사일 앞에 달린 카메라가 찍은 모습입니다. 이거는 딱 폭발을 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장면입니다. 근데 순항 미사일을 날라오던 거를 이라크 병사가 방카에서 보고 도망가는 장면이에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니까 별의별 게 다 나오는데 보세요. 빠르면 목숨까지 건집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링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가 사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사이버 네트워크에서는 무슨 일이 작동을 하느냐? 맥칼프라는 사람이 이제 만드는 법칙인데요. 네트워크의 가치는 노드 수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노드가 있으면 네트워크가 몇 개입니까? 하나. 세 사람이면 빨리 계산하세요. 세 개. 네 사람이면 계산이 잘 안 나옵니까? n 곱하기 n-1성이죠. 100사람이면 10,000개가 아니고 9,900개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노드수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n의 제곱만큼 생긴다는데 실제는 n 곱하기 n-1성만큼 네트워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노드 수는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지만 네트워크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는다라는 게 이제 맥칼프의 법칙인데, 옥션닷컴이라는 사이트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옥션닷컴의 주식의 50%를 이베이 잘 아시죠? 이베이라는 회사한테 1,500억에 갖다 넘겼어요. 그럼 이베이라는 회사가 옥션닷컴을 3,000억으로 평가를 한 거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더 좁아요. 칸막이 몇 개, 서버 PC 몇 개, 이런 테란노 있는 인터넷 회사들이 다 그렇거든요. 전통적인 가치로 보면 재무평가를 해보면 그 가치가 한 50억이나 될까요? 또 안 되는 회사를 천하의 이베이가 3,000억에 차지를 했단 말이죠. 그럼 나머지 2,950억의 가치는 뭡니까? 옥션닷컴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갖고 있는 옥션에 대한 네트워크의 가치를 2,950억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네트워크에는 이제 휴먼 네트워크 있고 사이버 네트워크 있는데, 사이버 네트워크는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 휴먼 네트워크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마당발, 그죠? 또는 신발 문수,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죠. 마당발 신발 문수라고 봉급도 주고 이랬던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는 이런 네트워크가 돈으로 팔린단 말이죠. 네트워크를 구축한 비용 자체를 2,950억으로 차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는데, 이 링크하고 네트워크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링크의 모습이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의 모습인데, 링크는요, 중앙과 주변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는 거예요. 메인 컴퓨터가 있고, 메인 컴퓨터가 있고, 이 단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거는 중앙을 중심으로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앙은 지시를 하고 주변은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중앙에 집중을 해놔요.
이게 소위 말하는 옛날의 링크 사회다 그러면 네트워크는 아닙니다. 모든 게 평준해요. 모든 노드와 모든 노드는 서로 다 연결이 됩니다. 누구도 대장도 아니고 누구도 쫄병도 아닙니다. 누구도 지시하지 않고 누구도 통제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매일 아침 이메일 쓰시잖아요. 이메일 쓰시면서 통제받습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뭐 에티켓에 대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팸 메일이다 이런 거 빼고, 그런 에티켓에 대한 거 빼고는 전혀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중앙에 집중을 합니까? 집중을 하지 않잖아요. 다 분산하잖아요.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거든요. P2P, 피어투피어라는 게 뭡니까? 제가 뭐 옛날에 갔다가 요새는 좀 잘 안 되던데, 예를 들면 이 넵스터 같은 게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제 에미넴을 상당히 좋아, 펍데디네요. 예를 들어 펍데디를 쳤다 라고 치면 쫙 뜬단 말이에요. 이거는 넵스터의 본체에 있는 정보가 아니라 지구상에 요 사이트에 서버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PC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복잡한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더블 클릭을 하면 저 아프리카에 있는 친구 PC에서 제 PC로 가져온단 말이죠, 그죠? 이게 피어투피어, P2P거든요. 정보를 중앙에 집중하는 게 아닙니다. 족보만 파악을 있고 주소만 파악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마다 가져다 주는 이런 게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링크와 네트워크는 개념이 틀리다는 겁니다. 이 넵스터를 만들어 내가 션 패닝이라는 애인데, 얘가 보면 이제 그 MTV 같은데 시상식에 나이키 신발을 꺾어 신고 나온단 말이죠. 저는 상 받으러 나온 줄 알았더만은 시상을 하러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되게 시상자라는 거는 뭐 출세했고 잘생기고 유명한 사람들이 하는데, 나이가 23살짜리가 와가지고 인류의 역사 자체를 피어투피어란 개념으로 바꾼 장본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고 알럽스쿨.com 잘 아실 테고 아주 좋은 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가 좋은 사이트예요. 웹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죠, 그죠? 이제 인터넷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네트워크라는 거는 이 리얼 세계에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작년 있죠. 조선일보가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당신이 가장 친한 국회의원들 좀 적어봐라 해서 이제 쭉 5명씩 적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요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네트워크의 헙이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포크고.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에 가면 남녀 간의 스캔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그걸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보니까 이제 여자 대표가 나오고 남자 대표가 나오는데, 여자 대표가 누굴까요? 기네스 페트로입니다. 남자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디카프리오입니다. 디카프리오가 스캔들 한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래봤습니다. 이건 스캔들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까지 프로가 있었어요. 밤 11시 하는 건데 야한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수 탤런트들 나와서 밤에 자기 친구들한테 전화 걸잖아요. 압구정동 어디 있는데 와라. 그러면 이제 막 신발 문수 넓은 애들은 막 친구들 10명씩 와가지고 뭐 복잡거리는데 뭐 별로 발 안 넓은 애들은 한 둘이 와서 그냥 생뚱맞게 앉아있다 가고 이제 이런 프로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를 연결해보면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 네트워크가 다 나온다고요, 이게. 그럼 이 한가운데 앉아있는 애가 누굴까요? 제일 한가운데 앉아있는 애가. 실제 그림은 박정님이 앉아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박정님이는 소위 말하는 우리 전통적인 기준, 돈 많고 출세했고 탑 탤런트고 많이 배웠고가 아니고 박정님 나름대로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카리스마를 지녀야지만 네트워크의 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6 degrees of separat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회학자들이 많이 쓰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세상은 굉장히 사람도 많고, 60억 인구가 있고, 넓고, 그래서 사람과 사람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몇 단계 만에 통할까라는 걸 실제 실험을 해봤습니다. 미국 애들이 어떻게 실험을 했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아프리카에 있는 A라는 사람한테서 편지를 하나 전달을 하고, 이거를 뭐 브라질에 있는 B라는 사람한테 전달을 한다. 주소는 물론 모르는 거고, 가장 가깝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봐라 라고 하니까 몇 단계 만에 전달이 되느냐면 평균 6단계 만에 전달이 됩니다. 처음에 실험하기 전에는 이게 뭐 몇십 단계, 몇백 단계가 걸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또 우리나라도 반드시 실험을 해봐야죠. 우리나라는 몇 단계 만에 전달이 될까요?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좁냐? 뭐 이런 거.
우리나라는 실제 이걸 해봤습니다. 연대 김용학 교수하고 중앙일보 같이 했는데 3.6단계만 거치면 우리나라는 다 전달이 됩니다. 그 정도 좁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연결한다는 겁니다. 네트워킹. 연결하면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게 신호고 코점이죠. 자,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무슨 법칙이 작동을 하느냐 하면 붕괴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뭐가 붕괴되느냐? 기존의 조직이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로널드 코우즈라는 분은 좌파적 경제학자인데요. 시카고 대학에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뭐 가지고 노벨상을 받았냐면 소위 말하는 거래 비용, 트랜잭션 코스트 경제학과 계시나요? 경영학과 계시나요? 주로 학부는 어디죠? 여러 군데서 모셨나요?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래 비용인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뭐냐면 이런 거죠. 지구상에 조직이 많단 말이죠. 어떤 조직은 10명, 어떤 조직은 100명, 어떤 조직은 10,000명. 삼성 같으면 뭐 13만 명, 뭐 우리나라 군대 같으면 60만 명. 이 조직들이 많잖아요. 그럼 이 조직의 사이즈, 크기, 조직의 경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거냐? 이거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얻었던 답은 이런 답입니다. 뭐 답이라는 게 다 알고 보면 굉장히 빤한 답인데 발견하기 전까지는 힘들죠. 이 양반이 얻었던 답은 이런 겁니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 조직 내부에서 조달하는 비용하고 외부와 거래하는 비용하고 이게 이꼴되는 지점이 조직의 경계다. 이런 법칙이거든요. 이해가 가시죠?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조직이 있는데 경리과가 있습니다. 경리과가 1년에 10억을 쓴다고 가정을 하는데 똑같은 거를 3일 회계법인 보고 똑같은 서비스로 우리 경영물을 대신해 주는데 얼마가 들겠습니까? 15억이다? No. 10억이다?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안에서 하지. 근데 5억이다? 오케이. 그러면 그거를 외주를 주고 우리 조직에서는 경리과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서 하는 비용하고 밖에와 거래하는 비용이 이 꼴이 되는 지점이 조직의 경계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이제 거래 비용의 법칙인데 이 트랜잭션 코스트가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디지털 기술 때문에 이 거래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 미국 자료인데 은행에서 고객을 한 사람 처리하는 게 텔러. 창구에서 처리를 하면 1불 7센트가 들고 그다음에 메일로 하면 73센트가 들고 전화로 하면 54센트, ATM으로 하면 27센트, 인터넷으로 하면 1센트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비용이 107분의 1로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트랜잭션 코스트가 제로가 되면 지구상에는 조직이 필요 없죠. 그죠?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왜 조직을 만듭니까?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다고요. 아까 저게 코어즈 법칙에 따르면요. 여기서 나오는 게 소위 말하는 이제 컨테이너하고 컨텐츠의 싸움인데요. 린이라는 학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은 컨테이너와 컨텐츠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컨테이너가 뭡니까? 뭔가를 담는 통, 털, 형식, 껍질, 조직 이런 걸 컨테이너라고 그러고 컨텐츠 이거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 담겨있는 실질 이런 걸 컨텐츠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수출 화물을 실어 나르는 네모난 큰 차를 저희들은 컨테이너다 그러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수출품을 저희들은 컨텐츠다 그럽니다. 물컵은 컨테이너, 물은 컨텐츠, 그죠? 그럼 제가 핸드폰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핸드폰은 컨테이너, 그죠? 제 와이프하고 통화하는 거는 컨텐츠, 그죠?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컨테이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30억짜리 컴퓨터가 300만 원, 300만 원짜리가 3만 원으로 떨어진다고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 전에 어떤 통신회사에서 짓을 했냐면 핸드폰을 요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공짜로 나눠주되 단 이거를 1년에 15만 원씩 12달을 써야지만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컨테이너는 공짜고 컨텐츠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 모 전자회사가 멕시코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 칼라 테레비를 공짜로 다 나눠줬어요. 나눠줬는데 그 칼라 테레비를 딱 켜면 위에는 자막이 지나가는 단이 항상 있어요. 이 자막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 자막을 없애려고 그러면 전원을 끄든지 브라운관을 폭파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이 자막에서는 뭐가 지나가느냐? 광고가 지나갑니다. 테레비 프로가 본 프로가 나오고 위에는 뭐 펩시콜라, 코카콜라 이런 광고가 나오거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예요? 컨테이너 공짜로 주고 컨텐츠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컨테이너에서 점점 부가가치가 컨텐츠로 넘어가는 겁니다. 껍데기, 형실 이런 것보다는 실질 내용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시면 가장 먼저 조만간 사회에 나가실 텐데 가장 먼저 사용하는 게 이제 명함이라는 겁니다. 그죠? 어른들 누구나 다 사람들 만나면 요새 여러분들도 명함 파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자주지간 사회에 나가면 가장 먼저 쓰는 게 명함인데 명함이라는 게 전형적인 컨테이너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날 때 제일 먼저 명함을 소개를 하면서 저는 삼성경제연구소 뭐 부사장 뭐 윤순봉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 있는 직책을 가지고 사람을 딱 판단을 해버려요. 윤순봉이라 하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청하면서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삼성 좀 깐깐하겠네. 연구소 가방 끈은 뭐 길겠다. 부사장? 야, 젊은 놈이 부사장이야? 엄청나게 잘 비비는갑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껍질 가지고 판단하는 게 지금 껍데기 세상이고 컨테이너 세상입니다. 근데 조만간 여러분들이 사회 나갈 때쯤 되면 이제는 껍데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컨텐츠 세상으로 가면 이마 속에 있는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명함 속에 들어가 있는 머릿속에 어떤 컨텐츠가 담겨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디지털 노마드 이런 이야기를 지구상에 아무나 한다. 그럼 이거는 뭐 돈 못 받죠. 근데 이거는 윤모야 혼자만 할 수 있다 지구상에서. 그럼 저의 부가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의 시장 가치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고 복제할 수 없는 독창적인 컨텐츠를 머릿속에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시장 가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어느 대학에서 무슨 과 졸업했다, 내가 뭐 석사를 했다, 박사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껍데기라는 거죠. 다 컨테이너 거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손안에 새로운 디지털 세상이 펼쳐진다. 손안에 잡히는 400만 화소의 생생함. C4공조. I want Olympus. 이게 이제 무슨 광고냐면 자기 껍데기가 이것만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광고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거의 깡통차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작전을 바꿨죠. 이렇게 바꿨습니다. 한편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소중했던 우리 푸르던 날을 기억하며 후회 없이 그림처럼 남아주기를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처럼 나와 올림푸스만 아는 이야기 마이 디지털 스토리 올림푸스. 이 광고를 어디를 보더라도 카메라 좋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올림푸스라는 카메라를 사면 이런 사랑과 추억과 경험이라는 컨텐츠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 디지털 스토리. 요 장면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스토리. 스토리, 그죠? 그러니까 카메라를 파는 광고가 아니라 스토리를 파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를 사면 카메라, 고급 카메라를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사랑과 이야기와 경험과 추억을 기록할 수 있다. 컨테이너를 파는 게 아니라 컨텐츠를 판다는 거죠. 그리고 대박이 터졌죠. 벌써 세상이 컨테이너 세상에서 컨텐츠 세상으로 갔다는 겁니다. 컨텐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로지컬한 컨텐츠예요. A 이꼴 B, B 이꼴 C. 그래서 A는 C다. 이런 거 로지컬하잖아요. 이런 컨텐츠가 지금은 마치 부가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이런 로지컬한 컨텐츠는요, 러닝, 학습의 대상이 아니라 액세스, 접근의 대상입니다. 그거보다는 훨씬 더 감성적인 컨텐츠가 부가가치가 높은 세상에 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뭐,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고,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고, 이거 열심히 하면 뭐, 서울대 가고, 서울상대 가고 그랬어요. 요새, 그러고 이거는 바보 있습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국 수도 땅 치면 워싱턴 터지 않습니까? 러닝의 대상이 아니고, 액세스의 대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실 사용하시는 그 웹이라는 게, 엔진도 마찬가지고, 웹이라는 게 1세대 바보 웹입니다. 얼마나 바보냐. 다리라고 치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가 들어가가지고 다리 치면 뭐 수십 가지, 수만 가지가 뜨잖아요. 이런 책상 다리도 뜰 테고, 제 짧은 숏 다리도 뜰 테고, 그 다음 교각 있는 다리도 뜰 테고, 그죠? 바보 웹이거든요. 근데 조만간 나올 이제 사만트 웹이라는 이거는 벌써 테스트 버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정보마다 의미를 파악하는 웹입니다. 이게 2세대 웹인데, 예를 들어서 다리라고 치면 내가 옛날에 과거 검색했던 히스토리,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컴퓨터가 생각 안 하는 거, 내 주인의 직업, 우리 주인은 공대를 나왔고 무슨 건축에 관련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내놓는 다리는 교각이 있는 다리부터 내놓는다고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 퀘스천 딱 치면 지금 네이버에서 가서 치면 지구 상 키 가장 큰 딱 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웹은 사멘틱 웹에 들어가서 딱 치면 바로 그 사람 신장, 이름, 이메일, 주소, 사진 쫙 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넥스트 웹이, 차세대 웹이거든요. 이 정도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로지컬한 거는 사실은 부가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가 있는 거는 남들이 흉내낼 수 없고 복제할 수 없는, 이제는 이 디퍼런스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들과 무엇이 같은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이 안 가진 거, 남들과 무엇이 다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창조라는 게 필요하고 이 감성, 감각이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정군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리는 조금 더 날고 조금 달리고 조금 헤엄치고 그러지만 삼류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인류가 되려면 독수리처럼 날든지 호랑이처럼 달리든지 상어처럼 헤엄을 치든지 해야지만 인류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이게 또 시작이야. 또 알죠, 아버지, 나 누구예요? 몰라서 물어? 나도 잘 몰라. 난 알아요. 나는 공짜라고요. 세상이 다 그렇게 말만 난 줄 알아. 나는 공짜가 좋아요. 나 나갔다 올게요.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그만 좀 보세요. 세상을 다 가져라.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모델로 나온다는 게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말만 난 줄 알아. 나는 공짜가 좋아요. 나 나갔다 올게요. 이게 이제 5년 전에 나왔던 우리나라 바보 광고 시리즈 제1탄입니다. 그만 좀 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런 광고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실 텐데, 제가 이 광고 처음 딱 봤을 때 제하고 제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딸하고 이래 4명이서 앉아보다 이 광고를 보고 거의 저는 놀랐어요. 이랬는데 옆에 애들은 보니까 까르르 하고 웃는단 말이죠. 뭐가 재밌냐? 튀잖아요. 재밌잖아요. 다르잖아요. 그 전에 광고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델에 나와야 되느냐 하면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나와서 뭐 왕자 티를 내고 이쁜 여자들이 나와서 공주 티를 내고 돈 많이 번 사람, 출세한 사람, 잘난 사람들이 나와야 광고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애들이 나와서 뭐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이러는데 막 까르르 하고 박수 친단 말이에요. 이제는 출세하고 잘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들과 뭔가가 다른 거가 중요한 겁니다. 감성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악 보기 싫어요. 음악은 다 좋아해요. 다. 자, 이거 만드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니까 그 사람 대답이 주장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느끼십시오. 요새 말로 필이 꽂히면 갖다 쓰라고 그랬고 필이 꽂혀서 TTL이 맡겨서 1등이 됐잖아요.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느끼라는 거죠. 그죠? 세상이 그만큼 감성적이고 감각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디지털의 네 번째 특징이 열면 뭔가 새로운 게 창조된다 하는 걸 뉴요코즘이라고 그럽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디지털이 주는 네 가지 특징은요. 첫 번째, 마이크로코즘, 작을수록 강하다는 거죠. 그럼 두 번째가 뭡니까? 텔레코즘, 먼 거리를 연결시켜주면 스피드가 나오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네트워크, 연결해주면 시너고코즘, 뭔가 시너지가 나온다. 네 번째, 열면 뭔가 새로운 게 창조된다. 뉴요코즘. 제가 자,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하나는 징기스칸의 세계를 지배했던 원리가 소속연계입니다. 자, 두 번째, 디지털이 주는 키워드가 소속연계입니다. 똑같죠? 왜 같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징기스칸이 뭐 800년 미래를 내다보는 성견적이 있었다? 그 연결고리가 소위 말하는 유목민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민족이 유목민이 징기스칸 군대고요. 기마 군단이고 21세기 디지털 세상, 우리 앞에 진행되고 있는 세상은요. 정착민의 시대가 아니라 유목민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이제 4교 가서 1페이지에 나오는 그림 아닙니까? 인류 문명의 발상지, 계산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도 이거 진짜인 줄 알았어요. 얼마 전까지. 한 3년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이거 지금도 진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인류 문명의 발상지가 아니고 정착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착민과 유목민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고 지금으로부터 35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구의 대부분을 정착민이 아닌 유목민이 지배를 했어요. 정착민은 아주 일부를 지배를 했어요. 아주 일부를 지배를 했고 이거는 인류의 역사가 아니라 정착민의 역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착민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이 김종래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난 표현을 했는데 정착민들은요 역사를 종이에 글로 남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책을 보고 과거에 기록된 이 문헌을 보고 아 이런 역사가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목민들은 역사를 아주 시적이죠. 바람에 새긴다. 역사를 바람에 새깁니다. 역사가 없는 거죠. 정착민들은 자기가 편자루를 짓고 있으니까 명칭도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흉노족, 시끄러운 종놈들, 돌궐족, 날뛰는 콜족들, 몽고족, 아둔하고 낡은 종족들. 아둔하고 낡은 종족들이 지구의 3분의 1을 지배를 합니까? 그 편자루 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글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만화영화를 봐도 얼마나 이거 유목민들을 참 이상하게 그리느냐 하면 혹시 뮬란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을 이래 그립니다. 하여튼 이 유목민의 계보는 스키타이, 훈, 몽골 이렇게 내려오는데 스키타이가 알 수도 없는 곳에서 혼련이 나타나서 뭐 모두들이 갑자기 북방으로 돌아갔다 이런 건데 이 스키타이가 페르시아가 스키타이인데 완전히 녹지 않습니까? 8만 명이라는 사람을 다 죽이면서 철폐를 하는데 역사책에서는 불황부시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글로 쓰는 역사가 있지만 유물로 발굴하는 역사가 있는데 그 당시 스키타이 왕자가 입었던 갑옷이 이런 갑옷입니다. 황금 갑옷. 이런 게 그렇게 불황무시한 집단들이 만드는 유물들이 아니에요. 황금 갑옷을 만드는 나라가. 흉노족도 마찬가지인데 흉노의 모습이고 흉노가 지배했던 땅들이고 흉노의 왕을 선우라고 부릅니다. 이 지도가 참 재미난 지도인데 최근에 이제 역사학자들이 복원을 한 그림인데 이게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역사책을 보면 이게 만리장성이 있어요. 만리장성 너머에 이 흉노족이라는 오랑캐가 사는데 이놈들이 시도 때도 없이 넘어와서 못 살겠다 이렇게 이제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거를 복원을 해보면 흉노가 지배했던 땅이 지구의 4분의 1이에요. 요거만큼이에요. 요거만큼이고 한나라가 지배했던 땅이 요거거든요. 흉노가 오랑캐입니까? 한나라가 오랑캐입니까? 그게 진짜 구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착민족문 이야기하는 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하나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정착민들은 성을 쌓는 사람들입니다. 유목민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21세기에 과연 길을 만드는 사람이 이길까요? 성을 쌓는 사람이 이길까요? 이게 여러분들 북경에 가보셨으면 알겠습니다만 북경 만리장성 8달령의 모습이거든요. 여기 가면 뭐 폼나게 해놨어요. 이게 모택동이가 만드는 비석. 장성에 오르지 않고 장부를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 옆에 가보면 뭐라고 사기를 쳐놨냐면 달에 가서 눈으로 지구를 쳐다보면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인공 구축물이 만리장성이다. 실제 달 근처 가서 보면 안 보인대요. 근데 그래 거짓말을 해놨다고. 그래 놨는데 이 만리장성이라는 게 말이죠.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800년에 걸쳐서 수십만 명이 죽으면서 장성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0년에 걸쳐서 진시황제 때 가장 만리장성이 길었는데 얼마나 이 장성 너머에 무서운 사람들이 살았으면 그런 장성을 만들었을까요? 톤유쿠크에서 나온 비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을 쌓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길에 대한 개념도 틀립니다. 정착민들은 길이 있으면 간다는 거고 유목민들은 내가 자주 가다 보면 길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도 몽고에 가면요. 몽고의 젊은 애들 시력이 4.0이에요. 여러분들 2.0 계세요? 2.0만 돼도 우리나라 시력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4.0을 하느냐? 돈이 많아서 다 라식 수술을 했다? 아니다 말이죠. 이게 왜 4.0이냐 하면요. 정착민들은 하늘을 쳐다봅니다. 비가 오면 농사를 지어요.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냅니다. 이게 정착민들이에요. 하늘에 모든 몫을 맡겨요. 근데 유목민들은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사주 경계를 항상 해야 돼요. 적이 쳐들어오는지, 그다음 짐승들, 늑대 뭐 이런 것들이 덮치는지, 안 그러면 비바람이 몰아치는지, 안 그러면 뭐 자기 소떼 양떼가 도망가는지, 이를 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항상 이 지평선 끝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이거를 300만 년 동안 거짓을 하다 보니까 이 시력이 점점 진화가 돼가지고 시력이 4.0이 된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항상 하늘을 쳐다보는 종족하고 항상 사주경계 환경변화에 감지를 하는 종족하고는 시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말이 참 재미난데요. 인사말이라는 거는 그 종족, 그 시대, 그 문화를 다 반영을 합니다. 제 어릴 때 어른들이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첫 만나면 아침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했어요. 왜냐면 그때 사실 우리 어릴 때 밥 세 끼를 못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침 먹었다 하면 그래 먹고 살만하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게 인사를 하는 게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별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도. 옛날에는 그게 길었다고 그래요. 당신이 온 데서 별일이 없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당신이 왔던 데서 새롭게 생긴 일이 없습니까? 요새 인터넷으로 따지면 호전유, 섬식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인사가 똑같습니다. 첫 만나면 별일 없습니까?입니다. 왜 그런 인사를 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3,000년을 헤맸거든요. 3,000년을 헤맸는데 이 애들은 항상 몸을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고 재산 이런 걸 갖다 다이아몬드 이런 거로 바꿔야 되고 할시라도 환경이 바뀌면 도망을 가야 됩니다. 도망을 안 가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별일을 감유해야죠.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인사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뜨는 나라들 보십시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스웨덴, 핀란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이동하는 민족이에요. 네덜란드, 무적 함대, 이스라엘, 3,000년 헤매던 나라, 스웨덴, 바이킹, 핀란드는 훈랜드입니다. 훈족이 만드는 땅이에요. 흉노족, 그죠? 이제 이 핀란드란 나라가 스웨덴의 지배를 받고 그 뒤에 러시아를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금 서양 사람처럼 돼 있지만 지금도 어린애들 엉덩이에서 몽고 반점이 나오고
핀란드 말의 어수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라랄타 요종입니다.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 목적어, 동사 이렇게 나와요. 스위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크 아탈리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21세기의 모든 인류 운명은 유목민이 될 수밖에 없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수로 유목을 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돈벌로 유목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렇게 박대를 받으면서 왜 우리나라에 옵니까? 멕시칸들이 왜 미국으로 넘어갑니까? 돈벌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많이 배운 사람들은 가리키로 이동을 해요. 못 배운 사람들은 배우로 이동을 하죠. 우리나라 지금 사회현상 중에 큰 거 하나가 기러기 아빠거든요. 배우로 기러기처럼 떠나고 혼자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이나 이동을 하고 유목을 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게 이제 자크 아탈리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자크 아탈리는 유목민은 첫째, 가벼워라. 뭔가를 소유를 하면 안 된다. 그죠? 소유를 하면 무겁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워야 되고, 파이널 환대를 해야 되고, 항상 사주 경계를 해야 되고, 늘 습축되라. 자기 종족과 오아시스와, 그리고 파괴 정신을 지녀라. 유목민을 영어로 하면 노마드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원이 프랑스인데요. 노마드라는 거는 함께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다 함께 뭔가를 공유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Save me from drowning in the sea. What a lovely holiday. There's nothing funny left to say.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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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da dum bum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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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da dum bum bum. B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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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 da dum bum bu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이 얼굴. 이 얼굴 확대하면 이 얼굴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얼마 전에 모 백화점 선전인데요. 여기서 요 얼굴하고 요 얼굴하고 요 얼굴. 이 얼굴의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답하냐면 얼굴에 칼을 많이 댔습니다. 이 얼굴과 정반대되는 얼굴이 이 얼굴이에요. 이 얼굴이 전형적인 남방계 몽골리안의 얼굴이고요. 이 얼굴이 전형적인 북방계 몽골리안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뭐 당군의 한자손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실제 인류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우리는 남방계 몽골리안과 북방계 몽골리안의 잡종인데 북방계가 80 내지 85고 남방계가 20에서 25라고 그러거든요. 15에서 20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북방계 유목민 몽골리안 피가 거의 80입니다. 이 얼굴은요, 허씨 계십니까? 여기 허씨성을 가지신 분? 네? 허씨성을 가진 분의 시조가 허황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 아유타궁의 왕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김수로 왕의 왕비가 되고 뭐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상어 고기 2마리를 따라가면 이 문화가 이제 김해에서 사당에 있는 이제 그림인데 그걸 찾아가니까 결국 인도 아유타국이 나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남방계 몽골리아는요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쌀을 가지고 온 우리 선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논농사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신화를 알신화가 갖고 있습니다. 알이 뭐 깨어지면서 우리 손조가 나왔고 이런 이야기들을 갖고 있거든요. 정반대 얼굴이 이제 이 얼굴인데 이거는 북방계 몽골리안의 얼굴입니다. 이 사람들은 천신신화를 갖고 있어요. 우리 뭐 손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환웅이 뭐 내려오고 뭐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데 얼굴이 말이죠. 이게 굉장히 특징 있는 얼굴인데 얼굴이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니 여러분들 피 속에 80%가 이 얼굴이에요. 진화의 결과인데 우라랄타 이쪽까지 가면 몽고에 요새 이제 늑대 사냥 겨울에 생기잖아요. 갔다 온 사람들 더 이야기 들어보면 겨울에 지금도 영하 40도씩 떨어지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이제 옷을 입어도 얼굴을 내놔야 되는데 얼굴을 통해서 몸의 열이 밖으로 많이 발산이 돼요. 그러면 얼굴이
몸에 열이 작게 발산되도록 지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자꾸 쭉 찢어져요. 근데 왜 이렇게 눈이 크죠? 조금 하여튼 눈이 쭉 찢어져요. 눈이 찢어지고 코가 낮고 콧구멍이 좁고 입이 작고 입술이 통통해져요. 그리고 눈 위에는 몽골리안 아이폴드, 몽골리안 아일립스가 붙어가 지방질이 쫙 깁니다. 왜냐하면 눈을 통해서 몸에 열이 많이 나타나니까. 그리고 쌍꺼풀들이 잘 없어요. 다 쌍꺼풀들이고. 이게 여자들, 요새 뭐 남자도 쌍꺼풀 수술하던데 쌍꺼풀 수술할 때 지방질 빼고잖아요. 그 빼는 이유가 1차적으로 빼고 이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방이 많으면 많을수록 북방계 피가 많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북방계 얼굴의 피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남방계 얼굴의 피거든요. 피의 얼굴이거든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 남방계는 눈도 크고 부리부리하고 코도 크고 콧구멍도 크고 입도 크고 이래요. 대개 옆에 분들 보시면 뭐 요새는 뭐 피가 많이 섞여서 위에는 북방계고 밑에는 남방계고 뭐 이런 그쪽에서 내려오는 북방계에서 내려오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말이 이제 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칸이라는 게 우라랄타에 의해서 이제 뛰어나다, 크다, 어떤 데다 우수하다, 족장, 추장 이런 거거든요. 징기스칸 할 때 칸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신라시대 때 왕을 마립간이라고 불렀잖아요. 그 간이 칸입니다. 그리고 사만, 만지난 변환도 똑같은 이야기고 저는 이제 다니면서 주장하는 게 대한민국의 영어 표기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지 말고 크다, great, 한이 칸이거든요. 리퍼블릭, great 칸 리퍼블릭, 위대한 칸의 제국이다. 이렇게 부르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야 이게 뭐 우리가 유머 기질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양반문 안방에 들어앉아서 뭐 양반 행사 내고 근데요 역사를 보면 5천년 역사 중에서 우리가 양반 행사 내던 거는 300~400년밖에 안 돼요. 그 전까지는 다 우리가 말 타고 다녔습니다. 다 유목민이에요. 혹시 그 연속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왕건이라는 그 연속극 보면 왕건이 아내가 칼 차고 나와서 서방님 저도 전쟁터 나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조선시대 초까지도 남자 여자들 다 말 차고 여자들도 전쟁터 나가고 그랬단 말이죠. 요 소위 말하는 이 6.25라는 요 몇백 년까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어디서 발현이 되느냐 하면 여러분들 손을 통해서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발현이 됩니다.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얼리 어댑터 초고속이 전 세계 1등, 2등, 우리가 1등인데 따볼. 얼리 어댑터라는 거 아시죠? 이게 이제 우리 사무실에 있는 서재원이라는 친구인데요. 텔레비에도 자주 나왔어요. 이 친구 가방 대비면 항상 자기 봉급의 한 절반 이상을 이런 제품을 썼는데요. 얼리 어댑터가 유목민의 상징입니다. 왜냐? 정착민들은요, 유목민들은 예를 들어서 부시맨이 아프리카를 걸어다니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코카콜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유목민들은 바로 그 순간에 이걸 딱 보고 내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바로 써봐야 되거든요. 이게 얼리 어댑터입니다. 근데 정착민들은 하늘에서 콜라병이 떨어졌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접근 안 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죠. 그럼 옆에다가 폴리스 라인을 칩니다. 그럼 과학수사에서 와서 수고를 해가서 이거는 좋다 안 좋다 판정하고 나서 뭐를 발표하면 그때부터 쓴다고요. 얼리 어댑터라는 게 전형적인 유목민의 모습인데 이거 갖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이런 제품이 전 세계에 팔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키싱 인 러브 테스트라고 해서 뭐냐면 남자 여자 궁합 맞추는 건데요. 남자가 여기에 손을 대고 여자가 여기에 손을 대고 둘이서 키스를 하면 벨 소리가 납니다. 띵동땡 나든지 안 그러면 찌찌찌찌 납니다. 찌찌찌찌 나면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 이게 원리가, 이게 엄청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원리일까요? 이 안에 기계가 굉장히 복잡한 게 들어가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바이올리듬을 체크를 해서 크로스로 만날 때가 궁합이 좋고 하는 건데, 다 거짓말이고, 지 맘대로 합니다. 무작위, 랜덤. 대망의 도전자 1위. 왜 나를 포기했는지 이젠 알았어 정말 나보다
세상에 가라오케라는 거를 일본 애들이 만들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노래방을 만들고 이 노래방 시합을 경쟁하는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1등하는 애들 아시죠? 그 유명한 동성로 시스터죠? 이 애들이 SBS 나와가지고 탤런트들하고 경쟁을 하고 이 애들이 모델이 돼가지고 돈을 벌고 이 짓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휴대폰이요. 노키아 13개 만들 때 모토로라 31개 만들고 삼성전자가 85개를 만드는데 핸드폰 빨리 교체하라고 텔레비에서 광고하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바꿔보자고. 바꿀까? 당장 바꿔. 바꿔보자고. 바꿔라. 바꿔. 바꿀게. 네티즌이 아니고 노티즌까지 나오고요. 보라돌이 논쟁 여러분들 잘 아시죠? 소니가 이제 800만 화소 F828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동시에 출시했는데 전 세계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한국에서만 문제가 생긴 거죠. 소위 말하는 보라색 평강 현상. 이게 이제 제가 DC 인사이드에서 끌고 간 건데요. 이걸 확대를 하면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보라색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근데 이거 다 넘어가요,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 애들은 참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거를 DC 인사이드만 들은 게 아니라 소니 코리아를 폭격을 하고 결국 소니 일본 본사 사이트가 두절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이 조선 놈들은 밥 먹고 뭐 하는 놈들이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돈 물어주고 환불 조치를 하고 결정적인 게 다음부터 신제품 나오면 무조건 서울에 가서 실험한다. 그리고 한국 놈들 아무 소리 없을 때 전 세계 출시한다. 바꿨어요. 그게 그렇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게 이거 마찬가지죠. 니콘 마찬가지죠. 유비쿼터스 컴퓨터 프린팅이라는 거 HP에서 나온 것도 전 세계 동시 출시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제일 먼저 출시가 됐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뉴스타덱 있잖아요. 1번, 2번 말고 1번. 그것도 전 세계 동시 출시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시하고 몇 달 동안 쓰고 문제가 없어 전 세계 나간 거죠. 다음에 그 소위 우리 모바일 칩이라는 센트리온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전 세계 동시에 출시한 게 아니에요. 한국에서 실험을 하고 6개월쯤 아무런 문제 없고 나서 전 세계 나갔다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 모로보트예요. 이게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전 세계 광대 역폭이 이런데 아주 우리가 지금 이 짓을 하고 앉았다고요, 지금. 이거 보세요. 제일 밑에가 코리아 텔레콤이에요. 이거 아마 통계 잘못됐을 겁니다. 아마 1등일 거예요. 이거. 다 1등이에요, 다 1등. 우리 피 속에 유목인자가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광대한 대륙을 이미 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는 사주팔자도 바뀝니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역마살이나 도화살. 옛날에 이 역마살이라는 게 얼마나 나쁩니까? 이게 막 장도빌리처럼 돌아다니다가 객사하고 집에서도 장도도 못 치르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있으면 안 되는 역마살인데 역마살이라는 게 유명민의 표상이에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특히 뭐 해외 주재원들, 외교관들, 신문기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역마살 없으면 제대로 못 합니다, 이게. 요새는 도화살이라는 말 자체가 없어졌죠, 그죠? 요새는 인기살입니다. 탤런트 배우고 이런 사람들 중에 이 도화살이 없으면 못 한다는, 소위 끼라는 게 도화살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이 나쁘다는 게 이제는 다 장점으로 바뀌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드만이라는 필리처상을 벌써 2번이나 받은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 또 The World is Flat, 세상은 평평하다는 책을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냈는데 이 양반이 1997년, 98년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한국 사람들의 행동은 대단히 민첩하다. 만일에 인터넷으로 무장을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과 연결한다 그러면 이른바 사이버 트라이브저로 탄생을 하는데 사이버 부족이라는 것은 스피드와 창의력,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겸비한 집단으로서 미래에 엄청난 부를 창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느라 꼭 우리나라가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년 반 전에 이제 동남아에 이런 쓰나미라는 게 덮쳤습니다. 쓰나미가 얼마나 겁난가 하면요. 이게 이제 인도네시아 반다체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쓰나미가 덮치기 직전의 해안선이에요. 이 짐작이 가시죠? 양쪽이 바다니까. 해안선 자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조금 떨어진 도시죠. 이거는 어떻게 됐겠어요? 양쪽이 바다인데. 초토화가 돼버립니다. 이게 이제 투마로라는 영화에서 쓰나미가 이제 뉴욕을 덮치는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런 물리적인 쓰나미가 겁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그런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겁내야 될 쓰나미라는 것은 우리를 들고 사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 빨리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어느 나라지든지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북유럽 지도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보면 스칸디나비안처럼 보이고, 그죠? 이게 덴마크처럼 보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익숙하신 그림은 이 그림이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을 놓고 이야기할 때 상당히 자괴감에 빠지는데 이게는 일본이 가로막고, 이게는 러시아, 이게는 만주, 이게는 중국이 가로막혀서 이제 우리가 바둑으로 따지면 완전히 아다리. 근데요, 이 거꾸로 놓고 보면 이 위치가 북유럽 위치하고 똑같아요. 그죠? 북유럽이 어떤 위치냐면 이 위치하고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전 세계를 땅이나 바다를 통해서 제패하던 나라들이에요. 스웨덴, 핀란드, 러시아, 폴란드,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그죠? 그래 놓고 보면 우리나라 위치가 기가 막혀요. 이 앞에 뭐 일본 있는데 까일 거 없다고 치고 이게 뭐 넘어가면 바로 대륙이고 뭐죠? 시베리아고 만주고 다 이런 땅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기가 막힌 땅에 있습니다, 이게. Why not? 우리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법이 뭘까요? 미로를 찾아보십시오. impossible이라는 단어예요. 점을 하나 잘 찍으면 impossible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아포스트로피입니다. 점 잘 찍으면 impossible이 impossible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냐. 여러분들 피 속에 한민족의 유목기질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제가 제일 모두에 말씀드린 소속연계. 작고 빠르고 연결되고 열린다는 거죠.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